다음 파트 갑니다. 프린트 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럼 이제 회계 기록을 하기 위한 계정 과목과 재무상태표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일단 나는 회계를 처음 배웠습니다. 계정 과목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정 과목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도 단어를 외워야 쓰잖아요. 계정 과목이라는 거는 회계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단어 모음집을 말해요. 단어 모음집. 영어로 따지면 영단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만 처음에 외우실 때는 의미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아래 보시면은 자산에 들어가는 거 쭉 적혀 있잖아요. 그죠? 현금이 자산이구나. 보통예금이 자산이구나. 이걸 머릿속에 빨리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얘기가 나오시게 되는데 의미 생각부터 해볼게요. 자산 자리 밑줄 하나 그시고요. 위에다 한번 써보세요. 자산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내 거 플러스 남의 것을 우리가 자산이라 그럽니다. 밑으로 가볼게요. 아래 내려오시면 2번에 부채 있죠? 그래서 부채는 이제 뭐냐면요, 남의 것을 부채라 그래요. 남의 것. 그러고 아래 내려오시면은 3번에 자본이라고 적혀 있죠. 자본은 내 거를 자본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저는 가람이라 그랬죠? 윤가람이에요. 제 이름은. 가람이가 있어요. 가람이가 손에 볼펜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럼 가람이가 가지고 있는 볼펜은 몇 개? 한 개. 여기서 관점 살짝 바꿔서 이게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볼펜 4개 몇 개? 한 개. 밖에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볼펜을 하나 빌려왔어요. 그럼 손에 들고 있는 볼펜은 몇 개? 자, 그럼 이때 가람이가 원래 갖고 있던 내 거 볼펜을 무슨 본이라 그러고? 자본. 빌려온 볼펜을 우리가 무슨 채라 그런다? 그쵸.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합쳐서 가람이가 쓸 수 있는 볼펜은 총 몇 개를 갖고 있어요? 그쵸. 그걸 무슨 산이라 그런다? 그쵸. 자산이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자산이라는 관점은요, 내 거하고 남의 거를 다 더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체를 자산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서부터 이 생각하면서 저랑 오른쪽 위에다가 그림 좀 잡아볼게요. 오른쪽 위에 제목 타이틀 위에다가 이렇게 T자 한번 그려보실래요? T자를 그리시고 위에다가 재무상태표라고 글자 한번 써보세요. 우리 앞장에서 단어 정리하고 왔죠? 왼쪽을 무슨 변? 차변. 오른쪽을 무슨 변?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재무회계라는 거는 정해진 무슨 칙이 있다? 규칙이 있다. 왜냐면 우리가 하는 걸 일반기업회 기준 할 거라. 괜찮으시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요, 기본적으로 적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들어가는 거는 자산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리 정해져 있어요. 그럼 방금 우리 지금 그림 봤죠? 아까 가람이가 내 거로 가지고 있는 볼펜이 몇 개? 빌려온 볼펜이 몇 개? 가지고 있던 총 볼펜이 몇 개? 그쵸. 그래서 회계상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하나. 회계는요, 차변과 대변을 썼을 때 그 차변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에 만약에 틀리시잖아요? 잘못 쓰신 거예요. 아셨죠? 선생님, 저는 틀렸어요. 어떻게? 잘못 썼으니까 다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 단순히 숫자 노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당연히 얼마예요? 그쵸. 차변 대변은 같아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해 볼까요?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얼마예요? 그쵸?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들어가는 요소가 3개예요. 아셨죠? 나중에 뒤에 가시면은 산식이 나올 거예요. 계산식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계산식은 계산식일 뿐. 아셨어요? 계산식은 계산식일 뿐. 들어있는 요소가 몇 개예요? 3개죠. 자산, 부채, 자본 3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계산식으로 만들면은 식이 몇 개가 나온다고요? 3개가 나올 거예요.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을 더해야 된다. 부채는 자산에서 자본을 빼야 된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계산식은 계산식일 뿐 나중에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절대 계산식으로 푸시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무조건 차 대 차 대 차 대 나눠서 차변의 전체 합계와 대변의 전체 합계가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흔히 그런 걸 풀 때 덧셈 패셈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요 문제가 나중에 안 풀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회계상에서는 차변과 대변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은 자산 얘기 보면서 계정 과목도 한번 훑어볼게요. 자, 밑으로 갑니다. 자산이란이라고 적혀 있어서 회사의 운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밑줄, 재화와 채권 등을 자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에서 재화도 했고 채권도 했죠. 다음 그러고 아래 보시게 되면요. 자산은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라고 적혀 있으시죠? 이게 아까 우리 앞에서 용어로 봤을 때는 무슨 말을 말한다? 기말을 말해요. 기말. 괜찮으시죠? 그래서 기말로부터 1년 이내 우리가 쓸 거냐 또는 우리가 돈을 받는다 그러면 1년 이내 돈을 받을 거냐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그게 아니라면은 1년 이내 우리가 판단이 안 된다. 그럼 정상 영업주기 내에서 우리가 이거를 받을 거냐에 의해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선생님 정상 영업주기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차차 진도 나가면서 해드릴게요. 알죠? 쉽게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손에 볼펜 들려 있으시죠? 이거 볼펜 매일매일 쓴다고 생각하면요 1년 넘게 쓸 수 있을까요? 혹시 이거 하루에 10시간씩 써보셨어요? 이거 10시간씩 쓰잖아요? 이런 잉크펜은요 한 3일이면 없어집니다. 알죠? 제가 세무사 공부할 때 이런 펜 필통에다가 한 30개씩 넣고 다녔거든요. 3일이면 없어져요. 알죠? 이런 볼펜을 1년 넘게 쓸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매일매일 그렇게 쓴다 그러면 못 쓴다고요. 그럼 이제 이런 건 1년 안쪽으로 쓸 거라서 그런 아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유동이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쉬워요. 생각을 해보고 1년 이내로 들어올 거냐 넘어갈 거냐. 괜찮으시죠? 생각 조금 더.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학원 건물 지어놓으면요 1년 쓰고 부셔요? 아니죠. 그럼 이런 건물은 1년을 넘겨서 쓸 거니까 무슨 유동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렇죠. 비유동이라고 불러야 된다. 괜찮으시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자동차 1년 타면은 부셔요? 아니죠. 넘겨서 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동차도 무슨 유동이라 그런다? 그렇죠. 생각.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갑에 지금 꽁돈으로 1,000만 원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바로 쓰실래요? 그쵸. 내가 사고 싶은 거 바로 살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살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거는 무슨 동이다? 유동이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은 그런 개념으로 나눠지시게 되는 거고요. 큰 틀 밑에 한번 보고 계정 과목 세분화로 훑을게요.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부채로 갑니다. 부채. 과거에서 발생한 거래 등으로 미래의 밑줄 갚아야 할 것, 채무를 다른 말로 부채라 그럽니다. 얘도 똑같아요. 아시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다가오면 무슨 동? 유동. 넘어가면 무슨 유동?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다음 달까지 갚아. 라 그러면 갚을 날짜가 몇 년 이내니까? 맞아요. 그런 거 무슨 동이라고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20년 만기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 건 1년 넘어가죠. 그런 건 무슨 유동?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기말로부터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냐? 1년이 넘어가냐? 라고 생각하고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고요. 다음 그러고 아래 내려오시면은 3번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것을 우리가 자본 또는 순자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순수한 내 거. 그래서 아까 우리 위에서 T자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우리가 T계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숫자로 이렇게 가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자산이라는 거는 부채하고 자본을 더한 거니까 거꾸로 생각하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괜찮으시죠? 위에 올라가 볼게요. 그럼 지금서부터는 계정 과목 설명입니다. 자, 계정 과목은 첫 번째 뭐부터 볼 거냐면은 현금부터 볼 거예요. 현금. 그래서 현금은 뭐냐면요. 옆에 필기 돈이에요. 돈. 선생님 그러면요. 밑에 나와 있는 보통예금이랑 당좌예금은 뭐예요? 꽁지가 예금자가 달리잖아요. 통장이에요. 통장. 아셨죠? 근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구분은요. 이 정도 구분해 주시면 돼요. 보통예금은요. 통장인데 체크카드 통장을 말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고 당좌예금은요. 마이너스 통장이구나 구분하시면 쉬워요.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정확한 구분은 아닙니다. 알죠? 다만 우리가 회계라는 게 어떤 건지 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구분 정도 머릿속에 인식을 하기 위해서 써본 거예요. 그래서 현금은 돈, 보통예금은 체크카드 통장, 당좌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이구나 정도 인식해 주시면 되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필기한 거 자리 위로 보면은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색깔 들어가 있는 애들은 통합계정이라 그래요. 통합계정. 그래서 위에다가만 필기를 할게요. 색깔 있는 거는요. 통합계정이라 그럽니다. 통합계정. 그래서 계정 과목들은요. 다 통합계정이 있어요. 다만 제가 지금 기초 프린트를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을 만한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적어놓은 것뿐이라서 다 적어놓진 않았어요. 아셨죠? 선생님 그러면요. 이런 통합계정은 왜 써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실 때 쓰는 걸 통합계정이라 그래요. 되셨죠? 아까 제가 앞에서 그랬죠. 이 전 파트 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는 무슨 무제표를 보여준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무상태표? 재무상태표. 거기에 쓸 때는 통합계정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회사 안에서는 돈을 쓰면 이게 현찰로 쓴 건지 통장에서 나간 건지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파악을 해야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기가 편해요. 근데 밖에 있는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그 회사가 얼마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으로 얼마 들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쓸 수 있는 전체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가 중요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따로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합쳐서 쓰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옆에 통합계정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뭘 합친 거냐면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을 통합한 것을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밑에 내려오시게 되면은 단기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아까 제가 기라는 거는 년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단은요 짧을 단자거든요. 그럼 몇 년 이내? 맞아요. 그래서 1년 이내로 들어가는 걸 큰 틀을 유동, 그 안으로 세분화적으로 부를 때는 단기라 그래요. 그래서 단기 1년 이내로 매잖아요. 사오거나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증권, 선생님 증권이 뭐예요? 종이를 증권이라 그래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선생님 1년 이내로 사거나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종이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거는 주식.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고 얘는 옆에 필기 잡아드리긴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프린트 바꾸고 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필기 정도만 잡아보면 1년 이내 처분할 목적으로 구입한 공채, 주식, 국채, 사채 등을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부르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래 보시게 되면은 단기 나오죠? 마찬가지 몇 년 이내? 1년 이내. 금자 달렸죠? 그럼 돈이거든요. 그래서 1년 이내 돈을 대여는요. 빌려준 거예요. 빌려온 거 아니에요. 빌려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1년 이내 우리가 돈을 받을 생각으로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그거를 단기 대여금이라 그럽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1년 이내 상환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을 우리가 단기 대여금이라 그래요. 단기 대여금. 그럼 우리가 지금 빌려주면은요, 우리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권리가 생겨요? 맞아요. 받을 권리가 생겨서 이런 걸 채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로 들어가는 건 무슨 채에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채무 부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려오시게 되면 단기 차입금이라고 부채에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의미는 비슷한데 얘는 반대 입장. 괜찮으시죠? 필기 잡아볼게요. 1년 이내 상환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 온 거거든요. 온 거. 여기서도 제발 대여금, 차입금 처음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찍어드리면요. 차 입금이거든요. 입금. 그럼 입금은 돈이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빌려 왔으니까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단기 대여금은 빌려 준 거, 차입금은 빌려 온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필기 이어서 잡을게요. 여기서 이게 단기 차입금이었잖아요. 밑에 내려오시면 장기 차입금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건 그럼 몇 년 넘어가서? 맞아요. 똑같은데 1년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필기 1년 이상 상환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 온 것. 그럼 거꾸로 올라가서 마지막 하나 필기할 수 있겠죠. 위에 보면 자산 자리에 무슨 기대여금 있어요? 장기 대여금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저것도 의미 똑같겠죠? 다만 의미만 반대로 가면 되겠죠. 목적은 똑같은데.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1년 이상 상환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위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필기가 되셨으면은 마무리.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단기 투자 자산은 밑에 나와 있는 두 개를 통합하시게 되면 그걸 단기 투자 자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위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대여금을 통합한 것을 우리가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부르시게 됩니다. 다 되셨으면은 위에 올라오셔서 다음 설명을 해볼 건데 그 다음 거 같은 경우는 밑에 걸 볼 게 아니라 조금 밑으로 더 내려갈 거예요. 아래 내려와 보세요. 밑에 내려오시면 상품이라고 자산 자리 마지막쯤 있는 거 보이세요? 자, 꽁지가 품자가 달려있는 건 보통 물건입니다. 알죠? 물건. 그래서 상품 자리 옆에 필기 좀 해볼게요. 상품은 판매하기 위해 구입한 물건을 우리가 상품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은 제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제품 판매하기 위해 생산한 물건을 우리가 제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오시면은 원재료 있으시죠? 원재료 자리 옆에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건을 우리가 원재료라 그럽니다. 계속. 그래서 여기서 제가 미리 하나 찍을게요. 우리의 자격증 시험은요, 업종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메인 업종이. 그래서 우리 업종은 뭐냐면은 1번 도소매업, 2번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편의점에서는요, 물건을 사와서 팔아요? 만들어서 팔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편의점에서 음료수라든가 과자 같은 걸 사오면은 판매할 생각으로 사온 거잖아요. 그런 걸 무슨 품? 상품.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과자 공장을 가시면은요, 과자를 어떻게 해서 팔아요? 만들어서 팔죠. 그럼 과자 공장의 입장에선 그게 무슨 품? 제품. 이해되세요? 또 그럼 과자 공장에서는요, 과자를 만들어서 팔죠. 과자를 사오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라든가 기타 들어가는 첨가물들을 구입할 거잖아요. 그렇게 첨가물들을 사오시게 되면요, 그걸 무슨 재료라 그런다? 그럼 그 생각을 하면요, 여기 생각. 원재료는요,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해오기만 하는 물건이고 사오기만 하는 물건인 거고. 이해되세요?
제품은 어떻게 하기만 하는 물건이고, 맞아요. 팔기만 하는 물건인 거고, 상품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물건이다? 사오고 파는 물건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잖아요. 원재료하고 제품이 따로 사온다, 판다가 안 나오실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어차피 원재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물건이다? 맞아요. 사오는 물건이에요. 이해되세요? 제품은 어떻게 하는 물건이라고요? 팔기 위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원재료나 제품은 우리가 사온다, 판다가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러고 상품은 사올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명칭이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상품이라고 나오시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구입했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셨죠? 꼭 생각해 주시고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래 필기 한번 해볼게요. 토지 나오죠? 목적 중요합니다.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땅을 우리가 토지라 그럽니다. 목적 중요해요. 우리가 쓸 목적입니다. 그 아래 건물갑니다.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건물. 아래 내려오시면요. 차량 운반구 나오시죠?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것들 차량 운반구라 그럽니다. 비품 갈게요. 비품.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건을 우리가 비품이라 그래요. 아래 내려오시면요. 소모품 있으시죠?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소비성 물건을 우리가 소모품이라 그럽니다. 선생님, 소비성 물건이 뭐예요? 쓰면은 닳아서 점점 없어지는 거. 이해되세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사무용품이라고 부르실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소모품이라 그런다. 그럼 생각 잠깐 한번 해볼게요. 단어 생각. 우리 학원은요. 학원은 앞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집에서 가지고 있는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 공기청정기는요. 팔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쓰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공기청정기는요. 쓰면 점점 작아져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런 사용한 물건을 우리가 무슨 품이라 그런다? 그렇죠. 비품이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하이마트나 이런 전자매장 상가를 가시면요. 저런 공기청정기 팔기도 하죠. 하이마트는 공기청정기를 사와서 팔아요? 만들어서 팔아요? 그렇죠. 그 자리를 만들어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저런 공기청정기가 무슨 품이 된다? 맞아요. 상품이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그런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겠죠. 그런 곳에서는 무슨 재료를 사와서? 원재료를 사와서 만들면 무슨 품으로 판다? 그렇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똑같은 공기청정기라 그래서 그 계정과 명칭이 다 똑같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조금 더 얘기해 드리면요. 여기 자가용 가지고 계신 분들 본인은요. 자가용 가지고 계시면요. 자가용 팔려고 갖고 있어요? 쓰려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가용은요. 무슨 양 운반구? 그렇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중고차 매매단지를 가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팔려고. 이해되세요? 근데 그런 중고차 매매단지는 자동차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팔아요? 사와서 팔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고차 매매상이 들고 있는 자동차는 무슨 품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 명칭이 달라져요. 되셨죠? 그래서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꼭 목적 중요합니다. 목적.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걸 쓴 이유가 있는데 위에 보시면 외상매출금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외상매출금 자리 옆에 우리의 시험 목적상 씁니다. 시험 목적상. 알죠? 자, 상품, 제품을 판매하고 돈을 못 받은 것. 밑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외상매출금까지 썼죠? 아래 내려가서 외상매입금 가볼게요. 부채 자리 외상매입금이에요. 옆에 필기. 상품, 원재료를 구입하고 돈을 못 준 것을 우리가 외상매입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시험 목적상 우리 업종이 도소매업하고 제조업이다 보니까
우리는 판매할 물건이 첫 번째 상품을 사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사오실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돈을 못 주면 외상매입금이라 부른다. 괜찮으시죠? 계속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위에서 아래 내려오시면 미수금이라고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거 보이세요? 요거 주의사항인데 외상매출금도요. 외상 돈을 주거나 못 받았다. 근데 매출하고 돈을 못 받았다 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돈을 못 받은 건데 미수금에서 아까 제가 전파트 할 때 숫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받을 수라 그랬죠. 근데 금자 달렸죠. 그럼 돈을 받아야 되는 건데 미자 달렸죠. 그럼 얘도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어떤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았냐가 중요해요. 아셨어요? 어떤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았냐가 중요합니다. 알죠? 그래서 미수금 옆에 필기 상품, 제품 외의 물건 등을 판매하고 돈을 못 받은 것을 미수금이라 그럽니다. 이게 우리 시험으로 보면요. 진도 초창기 때 배운 얘기거든요. 시험 볼 때까지 헷갈려하세요. 아셨죠? 볼 때까지 헷갈려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은 이때 개념 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상품, 제품을 팔고 돈을 못 받았다. 외상매출금. 상품, 제품 외의 물건 등을 팔고 돈을 못 받았다.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 설명부터 한 거거든요. 아래 내려가 볼게요. 그럼 이제 밑에 내려오시게 되면은 미지급금이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자, 미지급금 자리 옆에 필기. 상품, 원재료 외의 물건 등을 구입하고 돈을 못 준 것. 그래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수금, 미지급금은 이맘때 꼭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알죠? 자, 지금서부터 문제 예시 한번 써볼게요. 자, 첫째.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요. 그럼 우리가 판매한 물건이 뭐예요? 상품이죠. 그럼 외상이니까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그렇죠. 외상매출금. 이해되시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비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그럼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그렇죠. 미수금으로 쓰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흔히 이걸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외상 보고 외상매출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셨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판매한 물건이 뭔지가 중요하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내가 판매한 물건이 상품이냐 제품이냐 아니냐로 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만약에 저거 문제가 비품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다. 그래도 뭘로 써야 된다? 그렇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거 문제 또 써볼게요. 문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수취하기로 하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죠. 외상매출금. 괜찮으시죠? 왜냐면 외상이라는 것도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고 다음 달에 받기로 한 것도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혀 있는 단어가 외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문맥상의 의미가 중요해요. 결국 돈은 못 받았는데 판매한 물건이 뭐니까 상품이나 제품이니까 외상매출금을 쓰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한 번 더. 만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죠. 미수금으로 쓰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지금 처분한 게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니까.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는 상품, 제품인 건데. 괜찮으시죠? 시험 목적상으로는 상품, 제품인 건데 업종을 살짝 틀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부동산 매매업자다. 그럼 그 사람은 본인이 주로 파는 게 무슨 물일 거니까? 맞아요. 그럼 무슨 상매출금이 될 수 있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시험 목적상으로는 상품, 제품, 원재료 이렇게 써드린 건데 실질적으로는 원래 주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팔고 돈을 못 받은 거냐 그 외적으로 가는 거냐에 따라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수금, 미지급금이 나눠지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죠? 시험 목적상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럼 프린트로 다시 돌아와서 외상매출금 밑에 보면은 받으러움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어음이라는 용어를 혹시 모르시면은요, 어음은요, 종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종인데 어느 종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각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각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이럴 때 차용증서라는 거 쓰죠. 언제까지 돈 갚겠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주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못 믿어요. 그러면은 종이로 써서 줄 거라고요. 언제까지 돈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그렇게 주고받는 종이를 우리가 무슨 음이라 그런다? 어음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괜찮아요. 괜찮으시죠? 어차피 우리 시험은 어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럼 이제 필기 잡아볼게요. 받으러음이시죠? 그럼 어음, 각서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뭘 팔고 돈을 받았는지, 다시 뭘 팔고 어음을 받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옆에 상품, 제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수취한 것을 우리가 받으러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이제 필기 한 번만 더 해보면 아래에서 지급어음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급어음 옆에 필기해 볼게요. 상품, 원재료를 구입하고 어음을 준 것.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거를 지급어음이라 그럽니다. 그럼 제가 지금서부터 여기까지 필기해 보셨으면 제가 이제 문제 또 써볼게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어음을 수취하다. 그러면 우리가 판 게 무슨 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을 팔았으니까 어음 받았죠. 뭐라고 쓴다고요? 그렇죠. 받으러음에서 쓰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한 번 더.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비품을 판매하고 또는 비품을 처분하고 대금은 어음을 수취하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죠. 미수금이라고 써야 돼요. 왜냐면 상대방하고 어음, 아까 제가 각서라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어음을 주고받았다라는 건 결국 돈은 주고받았다 못 받았다? 그쵸. 못 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상품이나 제품 외의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은 거라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외상 보고 외상 쓰시면 안 되고 어음 보고 어음 쓰는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내가 판매한 물건이 뭐냐, 사온 물건이 뭐냐부터 가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거 보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죠. 단기대여금이라 쓰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왜냐면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준 게 무슨 금을 줬다고요? 그렇죠. 그럼 뒤에 어음받은 거는요, 우리가 돈을 받기로 한 각서인 것 뿐이지 결국에 문맥적인 의미는 내가 돈을 어떻게 줬다? 그렇죠. 빌려줬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서 절대 어음 나왔다고 어음 쓰시는 거 아니고 외상 나왔다고 외상 쓰는 거 아니에요. 문맥상의 의미로 가야 돼요. 문맥상의 의미. 아셨죠? 그래서 이런 상태면은 상환기간이 1년 이내니까 무슨 기대여금이다? 그렇죠. 단기대여금이요. 의미가 되셨어요? 교재로 오셔서 우리 교환이에요. 교환으로 오셔서 위쪽에 가서 그럼 이제 필기 마저 채울게요. 설명은 쭉 해드렸고 외상 매출금 받으러온 자리 이제 위에 보시면 매출 채권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윗자리 필기 매출 채권은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을 통합한 것을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아래 내려와서 센스 있게 밑에도 쓰실 수 있겠죠. 매입 채무 자리. 그럼 매입 채무는 밑에 거 두 개 합친 거거든요.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을 통합한 것을 우리가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올라갈게요. 그럼 이제 자산 자리 중에서 안 쓴 게 뭐 남았냐면요. 성급금 남았거든요. 성급금. 그래서 선자는 먼저 선자. 그러고 급은 주다 급이에요. 줄급. 그럼 금은 돈이죠. 그래서 선급금은 돈을 먼저 준 것을 우리가 성급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옆에 필기. 그거를 우리가 계약금을 줬다 그럽니다. 계약금. 괜찮으시죠? 그래서 옆에 계약금을 준 것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밑으로 가볼게요. 그럼 이제 아래 내려오시면요. 부채 자리도 하나 빠졌죠.
선수금 있죠. 그럼 숫자 달렸으니까 받았겠죠. 그럼 선수금은 계약금을 받은 것.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설명해 볼게요. 그럼 이제 선급금, 선수금이에요. 아까 제가 영화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영화관에 가시면은 영화를 볼 때 돈을 내요? 보기 전에 내요? 그게 선급금.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영화관의 입장에서는 영화를 보여주기 전에 돈을 먼저 받죠. 그게 선수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급금, 선수금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아래 내려가 볼게요. 아래 내려오시면 3번 자본입니다. 그럼 자본은요. 밑에 보면 계정 과목이 따로 안 적혀 있죠. 선생님, 계정 과목을 왜 안 썼어요? 자본 파트는요. 처음에 나갈 때 설명을 들으시면요. 현타가 많이 옵니다. 아셨죠? 현타가 많이 와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있는데 안 썼어요. 자본은 의미 정도만.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 정도 얘기. 뒤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의미는 봤으니까. 뒷장 넘어오시면요. 5페이지 갑니다. 재무상태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제 위에 재무상태표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일정 시점 뒤에 재무상태 밑줄. 그래서 일정 시점에 특정한 날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재무상태표라 그러거든요. 요거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오늘 2월 9일이거든요. 여러분들 2월 9일에 주머니에 얼마 있으세요?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고 여기서 포인트 좀 찍을게요. 알죠? 프린트 8페이지 펴보세요.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손익계산서 있는 거 보이세요? 잠깐만 볼 거예요. 손익계산서 위에 밑줄, 일정 기간 밑줄, 경영성과 재무성과 밑줄.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밑에 날짜가 1월부터 12월로 범위로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앞으로 넘어가서 아까 우리 보던 5페이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는요. 특정 날로 써 있습니다. 시점이라서. 괜찮으시죠? 그럼 우리 앞에서 단어 배웠으니까 단어 매칭 좀 해볼까요? 첫 번째 거 재무상태표가 1월 1일이죠. 맨 처음에 배울 때 1월 1일을 무슨 초? 그쵸.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옆에다가 기초라고 적어주세요. 요게 기초재무상태표. 그럼 그 밑에 재무상태표 하나 더 있죠. 그럼 이제 밑에 거는 날짜가 12월 31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 그쵸. 기말. 그럼 우리가 지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라 그랬고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거 말고 더 있던 거 기억나세요? 재무제표의 종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해서 5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는 일정 시점이냐 일정 기간이냐를 물어봐요. 괜찮으시죠? 자, 여기서 찍을게요. 재무상태표를 빼고는요. 나머지는 다 일정 기간입니다. 아셨죠? 나머지 다 일정 기간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생각하면요. 아가 돼요. 알죠? 생각해보세요. 이거 재무상태표를 보면요. 위에 게 1월 1일 거고 밑에 게 12월 31일 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면 1월 1일 거는 차변에 150만 원이죠. 12월 31일 거는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00만 원이죠. 얼마 벌었어요? 50만 원 번 거 눈으로 아시겠죠? 그 50만 원 번 내역이 있어요? 없죠. 그 내역을 다른 재무제표에서 표시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얼마를 어떻게 했다. 그래서 그런 현금이 표시되는 자리를 무슨 금흐름표? 현금흐름표. 그래서 걔가 기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손익계산서 돈을 번 내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번 내역이 얘는 시점이니까 1월에 얼마, 12월에 얼마 벌었다. 이건 이따가 볼 거예요. 재무상태표로.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돈을 뭘 가지고 얼마 벌었고 뭘 가지고 얼마 벌었고 이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거는 무슨 익계산서? 맞아요. 그래서 나머지 재무제표들은 전부 다 일정
기간인 거고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에요.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라서.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은 아, 굳이 외울 필요가 없구나. 의미 파악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갑니다. 괜찮으시죠? 설명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했던 얘기 재무상태표는요. T자 생각해서 T계정 생각을 하면 차변에 들어가시는 게 무슨 산? 자산. 대변에 들어가는 게 무슨 채 무슨 본? 부채 자본. 괜찮으시죠? 그럼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어때야 된다? 그쵸, 같아야 된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470만 원, 470만 원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밑에 계속 두 번째 재무상태표도 차변 대변 합계 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또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는요. 아까 우리 앞에서 했죠. 무슨 합계정으로 써야 된다? 통합계정으로 써야 된다. 따로 쓰는 게 아니라 합쳐서 써야 된다. 괜찮으시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현금으로 들고 있고 통장이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밑으로 계속 가볼게요. 그럼 이제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 당구장 모양 첫 번째 재무상태표를 활용해서 몇 가지 계산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첫 번째 방가로 1번에 재무상태표 계산식 있죠? 요거 요렇게 한번 올려보실래요? 요렇게 올려보세요. 눈에 들어오셨어요? 말 그대로예요. 재무상태표에서 구성되는 방식이 어떤 거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는을 기준으로 왼쪽을 무슨 변? 차변. 오른쪽을 무슨 변? 그렇죠. 차변 대변은 어때야 된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거 적혀 있는 거고 밑에 내려오시면 방가로 2번에 재산법이 나와요. 재산법. 요건 이제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올해 돈을 얼마 벌었냐, 얼마 잃었냐 이거 계산하는 걸 재산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시면 당기순이익이라 그러고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을 빼시면 당기순 손실이라 그러는데 요거 단어 좀 이을게요. 당기순 손익이라고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합쳐서 옆에다가 써보세요. 당기순 손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단어 생각해보면요. 당기 언제 년도에? 그쵸. 현재 년도에, 당해 년도에. 순수하게 이익, 번 돈이다 라는 얘기고 당기 순손실은 올해 현재 년도에 순수하게 손실, 돈을 잃어버렸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합쳐서 그거를 무슨 기순손익이라 부를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당기순손익이 나오시게 되면은 결과값이 마이너스라면 손실, 플러스라면 이익이란 얘기예요. 합성어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서부터는 요거 말 정리 좀 잠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위에다 대고 뒤 한번 보고 잠깐 쉴 거예요. 자, 갑니다. 옆에 보시면 재산법에 예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생각. 기초는 1월 1일이잖아요. 우리가 1월 1일에 돈을 만약에 400원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1년 동안 회사 운영을 해서 12월 31일이 됐는데 돈이 1,000원이 됐어요. 그럼 얼마 벌었어요? 당연하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1월 1일에 갖고 있던 거보다 12월 31일 내 돈이 늘었잖아요. 당연히 돈 번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무슨 기순이익이라 그런다? 그렇죠. 당기순이익 600원이다 라고 부르실 수가 있다고요. 옆에 숫자 채워주시고 그럼 이제 밑에 숫자 뒤집어 볼게요. 기초자본으로 있는 게 만약에 1,500원 기말자본으로 있는 게 300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1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1,500원 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12월 31일 되니까 회사 돈이 300원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럼 돈을 벌었어요? 잃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되시게 되면은 올해 단기에 그렇죠. 순손실이 생겼다. 그래서 마이너스 1,200원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요거 위에다 대볼게요. 알죠? 위에다 대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위에 올라오셔서 재무상태표 2개 있었죠? 위에 게 기초, 아래 게 기말이었잖아요.
기초 자본 찾아보세요. 기초 자본. 정확한 명칭은 기초 자본금. 찾으셨어요? 280이죠. 눈에 들어오시죠? 기말 자본금 찾아보세요. 그렇죠. 이어보세요.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올해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으셨으면 옆에 당기순이익 100만 원이라고 써주시고. 뒤로 가볼게요. 그거 들고 계신 프린트 8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8페이지 보시면요. 손익계산서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겁니다. 아셨죠? 위에 거. 그 위에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당기순이익 얼마 적혀 있어요? 일부러 제가 이어서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생각해보세요. 위에 것만 이어지는 거예요? 아래 건 별개고? 생각해보세요. 앞에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첫 번째 챕터에서 하나의 회사가 쓰는 일기장을 무슨 무제표라 그러는데? 재무제표라 그러는데 그 재무제표가 몇 가지다? 5가지다. 이해되세요? 그럼 한 회사가 일기장을 5개로 나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일기장의 내용은 전부 다 어때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생각해보세요. 가람이가 2월 9일에 첫 번째 일기장에는 아침에 늦잠을 잤다. 두 번째 일기장에는 정시에 학원에 출근해서 수업을 했다. 말이 돼요?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내용이 두 개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모든 재무제표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어때야 된다? 맞아요. 같고 이어지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각 재무제표들끼리 숫자를 맞춰보면은 돌아가는 구조가 보이게 돼요. 아셨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시냐면은 자기검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나온 당기순이익과 재무상태표에서 나오시는 당기순이익이 다르면 틀렸다. 이해되세요? 잘못 썼다. 안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나중에 이거 우리 손으로 써볼 거예요. 약식으로라도.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오시면요. 맨 밑에 체크하고 잠깐 쉴 거예요. 8페이지 자리 맨 밑에. 그래서 재무제표들의 금액은 반드시 무슨 치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같아야 되는 거고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흐름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같아야 되는 거고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자본변동표의 자본하고 같아야 된다. 이게 틀리면은 내용이 안 맞게 된다. 괜찮으시죠? 들고 계신 프린트는 이제 5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뒤에 6페이지예요. 6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중간 테스트는 숙제입니다. 아셨죠? 숙제요. 다만 아래 내려오시면요. 2번에 보시면은 다음 계정 과목의 자산부채 자본을 표시해보세요 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세요? 요거는 별표 3개 치세요. 숙제 중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집에 숙제로 좀 해오시는데 하실 때 상품이 자산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럼 옆에다가 자산 이해되시죠? 부채라고 생각이 든다. 그럼 부채라고 써주시면 돼요. 제가 미리 얘기하면 나는 공부에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고 빨리 습득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적어보시고 가려보시고 또 보시고 가려보시고 또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렇죠? 제가 우리가 수업 시수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제가 저 박스 문제, 요 박스 문제를 한 100개 만들어서 드릴 텐데 우리 수업 중에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아셨죠?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를 구분을 먼저 빨리 되셔야 진도 나가실 때 부담이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중요도가 제일 높은 문제입니다. 자, 밑으로 가볼게요. 아래 내려오시면 3번이신데 3번은 제가 지금서부터 푸는 가이드를 잡아 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랑 동그라미 1번은 지금서부터 같이 할게요. 자, 밑에 T계정을 왼쪽에다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고 다음에 T계정을 오른쪽에 하나 그려보세요. 그래서 위쪽에다가 뭐라고 써보시냐면은 기초 재무라고 하나 써주시고 오른쪽은 기말 재무라고 하나 써주세요.
다 되셨으면은 기초재무상태표는 차변 자리에 들어가는 거를 자산,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는 부채, 자본이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마찬가지 기말재무상태표도요. 차변에 들어가시는 건 자산,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는 부채, 자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한번 써보면 기초자산이시죠? 근데 지금 기초자산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비워놓고 다음에 기초부채죠. 그럼 이제 기초부채 자리에다가 숫자 채워줄게요. 45만 원이죠? 450, 빵빠레방 해서 45만 원 써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찍어드릴게요. 숫자 나 회계 처음 배워서 숫자 쓰실 때 콤마 안 찍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콤마 찍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제발 세 자리별로 콤마 찍으세요. 숫자 쓰실 때. 알죠? 자, 옆에 가볼게요. 그럼 이제 기초자본 있죠? 그럼 기초자본 자리에다가 75만 원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750, 빵빠레방 적어주시고 다 되셨으면 우리 앞에서 배울 때 뭐라 그랬냐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어때야 된다? 맞아요.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합쳐서 자산자리 쓰면 되겠죠. 자산자리 금액 채워주시고 괜찮으시죠? 그럼 자산에 들어가는 게 몇 20만 원이다? 120만 원이다. 확인되셨으면 위쪽에 기초자산 자리도 가로 적혀 있는 것도 금액 채워주세요. 계속. 그럼 옆쪽에 넘어오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기말자산이시죠? 그래서 기말 자산 자리로 가서 자산 금액 채워주시고 155만 원. 다 되셨으면은 그 다음에 기말 부채 자리에다가 62만 원 채워주시고 62만 원. 괜찮으시죠? 그럼 차변 대변은 같아야 되니까 기말자본 자리로 들어가시는 건요. 몇십 3만 원? 93만 원. 확인되셨죠? 그럼 이제 위쪽에다가 기말자본 자리에 93만 원 채워주시고 쫓아오셨어요? 그럼 이제 아래에서 라인 이어볼게요. 요 i와 요 i를 이렇게 이어보면요. 아까 우리 앞에서 할 때도 위아래 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기초 자본이 75만 원, 기말 자본이 93만 원이죠. 그럼 우린 지금 돈을 벌었어요, 잃었어요? 벌었죠. 그래서 들어가는 게 무슨 기순이익? 당기순이익. 그럼 지금 번 거 몇 8만 원 벌었어요? 그쵸, 18만 원 벌었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확인되셨으면은 맨 끝에다가 당기순이익 플러스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 18만 원 적어주시면은 답안이시겠네요. 그러고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마이너스 표시가 붙어 있는 거는 당기순 손실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풀어오실 때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사칙연산 되는 거 저도 알아요. 아셨죠? 근데 사칙연산으로 풀어오지 마시고 밑에다가 T계정 2개 잡아서 이해되세요? 하나씩 이어가면서 풀어오세요. 아셨죠? 2번 거, 3번 거, 4번 거에서 밑에 잡아서 풀어오시는 거예요. 알죠? 그렇게 풀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알죠? 절대 귀차니즘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알죠? 언어적 공부하는데 귀차니즘 가지면요. 정말 독이에요. 알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이 챕터. 내일 오시면 숙제 다 맞춰 드릴 거고